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요, 장중에는 1889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새로운 연고점을 썼습니다. 이제 1900선 돌파도 멀지 않았다라는 신호를 내줬는데요. 하지만 코스닥은 9거래일째 만에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장의 관건은 환율의 하락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장중에는 1122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시장 분석은요, 잠시 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 뵙는 분입니다. VSS의 정은성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코스피는 1889포인트까지 올랐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역시나 기관 쪽에서 오늘장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네, 오늘도 역시 견조한 상승 흐름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장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주체가 어떤 주체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이후에 국내 주식시장을 이끄는 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6,500억 원 이상 대규모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1조 4천억 이상 매수했고요. 지난달에 4조 원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네. 작년 이후에 시장을 이끌었던 수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국내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한 방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잘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전기전자업종, 자동차 업종, 즉 운수장비 업종으로 집중이 됐었거든요. 작년 이후에 국내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자동차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의 등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대형주를 매수하는 것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매수세를 강화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8월 달에도 증시가 안 좋았을 때 8월 달 증시를 이끈 것이 바로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달에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좋게 나타났고, 물론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좀 시장보다 안 좋게 나타났지만은 시장에서는 악재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호재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다면은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가 결국 증시 상승의 발목을 좀 잡았었는데, 아무래도 프로그램 즉 그 현선물의 차이인 베이시스의 강세폭이 조금 둔화되면서 베이시스의 어떤 둔화폭이 결국 이제 프로그램 매물을 유발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 외국인들은 사실은 현물 시장에서는 6,500억 이상 대규모 매수를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선물 시장에서는 5,700억 가량의 어떤 순매도 강도를 좀 이어갔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가 베이시스 약세의 주된 원인이었고, 베이시스 약세의 주된 원인이 결국 프로그램 매수대를 좀 유발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오늘 시장의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달러와 약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달러가 계속해서 이제 달러 약세가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 이에 따라서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오랜만에 강세를 보인 업종이 바로 전기전자 업종이, 전기가스 업종이었었는데요. 한국전력이 무려 5% 이상 강세를 나타낼 정도로 전기가스 업종이 강세가 좀 많이 나타났고요. 금융과 건설, 통신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반면에 화학과 의약품 업종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세계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호재를 나타내면서 역시 상승으로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 점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10월 달이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10월 달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됐던 것이 환율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10월 달 전체로 통틀어서 본다면은 실적이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실적 시즌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바로 실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월 달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국내 증시의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적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2분기 실적을 고점으로 실적에 대한 둔화 우려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둔화 우려감들이 결국 이제 실적의 기대치를 낮춰버린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의 기대치가 낮아진 모습, 즉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타난다 그래도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모습이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실적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3분기 실적 둔화 우려감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것이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된다 그런다면은 사실은 좋든 안 좋든 결국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런다면 이것도 하나의 호재로 박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연일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고 기관들의 선별적 매수세가 결국 국내 증시의 강세를 이끈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9월 달만큼의 상승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10월 달도 여전히 상승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10월 달에서는 실적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개편이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 은행, 건설 업종은 여전히 매수 우위로 좀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정이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공격적인 매수세를 단행하셔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전자 업종과 그리고 자동차 업종, 금융주 중심으로 보시되 이 전기전자 업종 특히 한번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이때 매수를 해보시라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순서인데요. 정은성의 가치주 발굴 비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정은성의 가치주 발굴 비법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먼저 해결해드리는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들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대박클럽 게시판도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 점 또한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 정 팀장님 강의 듣고 남겨주신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4568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순차입금이 2006년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4조 3천억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니까 부채 비율이요 100%에서 144%로 늘었습니다. 지난 강의까지 정 팀장님께서는 한 200% 정도는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하지만 상대적인 거니까요. 어떤 거예요, 이 수준? 글쎄요, 부채 비율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적정선으로 200% 이하라면 무조건 만족합니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 얼마나 재무 건전성을 좀 많이 유지하고 있냐라고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우리도 일반적인 사람도 똑같이 본다 그런다면 사실은 빚이 많다 그러더라도 이 빚이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빚이 작다 그러더라도 빚이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순차입금이 많아진다 그러더라도 이것이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돈을 빌리는 것은 왜 빌리냐 하면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빌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함으로 인해 갖고 빌렸던 이자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하나의 기대감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결국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작년 이후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공격적인 투자의 일환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좀 현금 보유 비중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이제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건설의 어떤 작업하고도 연관이 지을 수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활용해서 현대건설을 인수한다 그런다면 이것은 현대차 그룹의 하나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게 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외형 성장이 지속적으로 커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그룹 또는 삼성그룹 이런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좀 높아진다 그러더라도 이것이 부담이 될 가능성은 없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더라도 장사만 잘 된다면야 문제가 크게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 돈만 잘 벌면은 결국 이제 높았던 부채 비율을 줄일 수도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금융 비용을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부채 비율이 꼭 높다라는 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돈을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다시 높아지는 것은 재무 어떤 건전성 측면에서 악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 부채 비율이 조금 높아진다 그래가지고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요. 4826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엔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LG전자를 11만 6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손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LG전자 대표적인 IT주긴 한데요. 최근 주가가 조금 부진합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LG전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사실은 스마트폰의 취약점이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겁니다. 작년 연말에 아이폰이 국내 스마트 시장을 점령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삼성전자와 L전자에도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애플의 아이폰이 상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국내 굴지의 어떤 대표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사실 몰매를 좀 많이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쉽게 국내 어떤 사용자들이 애플은 이런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니네 이때까지 뭐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괜히 이제 삼성전자가 LG전자가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반사이익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LG전자, 그러니까 애플의 어떤 스마트폰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서 결국 애플의 대항마로 굴지의 어떤 글로벌 어떤 나라들의 굴지의 어떤 1위 이동통신사들이 애플의 대항마로 결국 이제 갤럭시 S를 채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삼성전자는 애플 때문에 몰매를 많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좀 동시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S 같은 경우에는 100만 대를 넘어설 정도로 빠른 어떤 시장 점유율을 좀 유지해 나가면서 이에 따른 불식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있는 모습인데 L전자가 영 시원치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내놓는 스마트폰마다 사실은 시장의 기대치는 많았지만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세계 3위의 어떤 그 휴대폰 판매 업체가 위상이 좀 많이 흔들리면서 이것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최근에 LG전자의 어떤 CEO까지 변형이 되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어떤 반등을 좀 기대해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주가라는 것이 경쟁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LG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L전자는 삼성전자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L전자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 그런다면은 초기 시장을 항상 공격적으로 점유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L전자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초기 시장 점유를 하는 것을 보고 장사가 된다 싶으면 그때 뛰어드는 스타일인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뛰어들면서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것이 바로 L전자의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초기 시장 점유율에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후에 항상 이런 어떤 우려감들을 불식시키면서 결국 이제 계속적인 판매 증가를 나타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L전자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기는 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L전자는 시간이 지날 뿐 결국 이제 주가의 회복 속도는 뻔한 속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11만 6천 원이라는 매수 단가는 결코 이제 낮은 금액은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매수 단가가 다시 부담스러운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좀 말씀해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차 목표가가 11만 원 선에서 좀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만 원대까지 도달한다 그런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11만 원을 타고 넘어간다 그런다면 이후의 목표가는 13만 원대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기다렸던 만큼 오히려 좀 더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LG전자가요. 현재 주가가 95,300원인데요. 1차적인 목표가는 11만 원대로 2차적인 목표가는 13만 원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11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시라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대박클럽 시즌2는요. 이렇게 요일마다 출연해주시는 전문가가 다릅니다. 매주 월요일은 정은성 팀장님과 함께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하시다가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문자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그리고 서울국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주식 종목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정은성의 가치주 발굴 비법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실전에서 이기는 투자, 위기에 강한 그러나 찬스에 더 강한 실전 투자의 진정한 승부사 정은성 팀장의 가치주 발굴 비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재무제표를 통한 가치주 발굴 비법 계속해서 쭉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순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지난 시간대까지는 사실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안전한 회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네.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제대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 즉 장사를 잘 하고 있는 회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업의 수익성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우선은 재무 비율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필수적이다라는 말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재무 비율이라는 단어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접근 방법도 알려주시죠. 재무 비율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은 저희가 생소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귀에 많이 익숙하지 않는 단어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요.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는 이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귀에 익고 이거 좀 쉽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재무 비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재무 비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재무제표의 중요성이라든가 재무제표를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율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거든요. 사실은 숫자만큼 정확한 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 유동 비율은 150%가 적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150%에 딱 기준선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150% 기준으로 얘보다 높으면 좋고 얘보다 낮으면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정확한 어떤 하나의 기준선이 되는 것이 비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라는 것은 재무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좀 쉽게 접하지 않은 단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선, 즉 이 재무 비율이라는 어떤 뜻 자체를 알다 보면은 또 충분히
쉬운 단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무 비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좀 더 유용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하나의 기준선이라는 것, 기준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다른 강의 좀 더 이어가서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쉽게 네. 장사를 잘 하고 있는 회사인가 또는 못하고 있는 회사인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얼마만큼 장사를 잘 하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즉 우리가 주식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전적 단어에서 주식회사의 목적은 부의 가치가 증가, 부의 가치 증가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주주의 부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많은 돈을 벌어야겠죠. 많은 돈을 벌어서 이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 가지고 주주들의 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게 주식회사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오늘 해야 될 때 수익성, 즉 얼마나 수익을 잘 남기고 얼마나 장사를 잘 하냐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나타나는 비율이 첫 번째 보면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인데요. 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매출액 대비 이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냐라고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면은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좋냐, 영업이익이 나쁘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이 둔화되냐 또는 상승 탄력이 가파라지냐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요. 매출 총이익이 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매출 총이익에서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를 해주면은 영업이익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영업이익의 공식이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다시 빼면은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영업이익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매출원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비용까지, 즉 원가라는 것은 비용의 개념이거든요. 비용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은 공장 임원, 즉 공장 노동자의 어떤 그 노무비, 인건비와 하여튼 제품을 만들어낼 때 공장에서 들어가는 모든 물류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매출원가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면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겠죠. 또는 물건을 파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뭐 영업 직군이라든가 관리 직군의 어떤 비용까지도 여기에 다 들어가고 그럼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제품을 팔고 정말 다른 요인 아무것도 없이 실질적으로 남겨놨던 이익을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영업이익을 앞서 제가 재무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이 영업이익의 적정한 기준치는 사전에서는 얼마를 나타내고 있냐면은 2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 근데요, 냉정하게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아마 영업이익률이 20%인 회사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본다 그런다면은 뭐 포스코라든가 아니면은 뭐 삼성증권 또는 뭐 NHN 뭐 이 정도 기업 선에서 좀 만족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업이익은 20%를 좀 만족해야 되는데 뭐 사실은 이 20%를 만족하는 기업들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 즉 표준 비율이 있고 업종 평균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비율. 제가 여기서 말씀해 드리는 영업이익 20%라는 것은 결국 표준 비율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사전적으로 표준 비율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나타내는 것이 표준 비율인데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시험을 치다 보면요. 어떨 때는 100점 만점이 잘할 때가 있고요. 또는 어떨 때는 90점이 잘할 때도 있습니다. 이 90점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이제 업종 평균, 업종 비율이거든요. 업종 비율. 올해는 시험이 어려웠다.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100점을 맞는 사람이 없었다. 비율 자체, 기준 자체는 100점이 잘한 건데 100점을 맞는 사람이 없었고 90점이 1등이다. 그럼 얘가 1등이라는 거예요. 얘가 잘한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 난이도가 더 높아가지고 80점이 1등이다. 그럼 80점이 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표준 비율, 즉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영업이익의 표준 비율은 20%라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 중에 해당 사항은 별로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각종 어떤 뭐 같은 동종 비율이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렇게 비중을 본다 그런다면 얘네들은 같은 IT 업종들이죠. 즉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NHN 절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약 뭐 15%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는데 NHN은 30% 정도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업종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삼성전자라든가 또는 현대차 또는 현대중공업 같이 대규모의 어떤 중장비 또는 설비 시설이 가동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감가상각비가 흔히 이야기하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일종입니다. 즉 감가상각비의 비중 자체가 많이 높아지거든요. 이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우리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자산에는 모두 감가상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노트북이 처음에 제가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100만 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1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10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100만 원 주고 샀으면은 1년이 지나면 9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지나면 8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내용 연수에 따라서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감가상각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감가상각비가 비용입니다. 따라서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또는 현대중공업 같이 대규모의 기계라든가 또는 공장 또는 뭐 다른 비품들이 있다는 점을 가정한다 그런다면은 이 기계는 샀던 날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가치가 감소하게 되거든요. 근데 NHN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설비 시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네트워크만 있으면 일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감가상각비 비중 자체가 줄어들면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비중이 줄어든다 그런다면은 흔히 이야기하는 영업이익 자체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서로 같은 업종끼리는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동종 업종끼리는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업종에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걸 나타낼 때는 표준 비율보다는 우리가 업종 평균 비율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매출액 순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실적 발표하면 딱 나타나는 게 세 가지죠. 매출액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업이익, 그 다음에 순이익. 우리가 실적 발표할 때는 이 세 가지만 발표해요. 나머지는 발표 안 해요. 매출액이 얼마다, 뭐 3분기 매출액이 얼마였고 전년 동기 대비 얼마 성장을 했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얼마인데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 얼마 성장을 했다. 여기서 마지막에 순이익이 나타나는데요. 이 영업이익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회사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력 제품을 팔고 남겼던 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표준치는 20%다. 다만 업종 평균 비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순이익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예기치 못한 사건도 일어납니다. 뭐 환율에 대한 어떤 사건도 일어나고요. 키코에 대해서 여러분들 작년에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회사가 엄청난 영업이익을 냈으면서도 불구하고 키코에 따른 손실, 즉 이것은 환차손이라고 그러는데 환차손 영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게 손실이 커지면서 순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면서 오히려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나타냈던 이익을 영업이익 반면에 회사가 영위하는 모든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순이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순이익은 세금까지 차감을 했거든요. 세금을 얼마 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뭐 비가 많이 왔었는데 비 때문에 뭐 건물이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은 이런 것 갖다가 전혀 영업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천재지변이니까. 얘네들도 손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손실로 판정을 한다 그런다면 순이익은 줄어들 것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 확 무너져 버렸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건물의 값어치가 1,000억인데 보험을 빵빵한 걸로 들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회사로부터 예를 들어서 1,200억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럼 200억을 앉아서 날로 먹은 거죠. 이건 특별이익이 다시 많아지면서 당기순이익의 증가 요인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모든 영업활동이라든가 영업활동을 제외한 모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니까 남는 것이 순이익인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5%를 적정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팔면은 5원만 남기면은 너 잘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5원이 이제 세금까지 다 내고
이제 결과적으로 기업이 마지막으로 챙긴 이익이 5원이 되거든요. 그럼 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영업이익과 이 순이익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퍼센테이지가 크게 안 나타나요. 제가 볼 때는 약 5에서 10%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세금을 낸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근데 특별한 경우가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좀 크게, 순이익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요. 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심팩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심팩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의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난 이후 조정이 나타나다가요. 이 7월 달에 한번 크게 6월 말에 8월 달이죠. 7월 말부터 8월 달에 크게 한번 하락을 합니다. 여기서 하락을 한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때 하락을 했던 제일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좋았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를 했었는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됐죠. 전년 대비 급감을 했습니다. 이 급감을 했던 이유가 비용을 많이 냈거든요. 법인세 비용이라는 것을 많이 납부를 했었는데 법인세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말을 하자면 길어지는데요. 올해 많이 내면 내년에 작게 낼 수도 있고요. 올해 작게 내면 내년에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즉 영업외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가의 마지막 결정 요인, 즉 주가 수익 비율은 순이익하고 연결이 있는 것이지 영업이익하고 연결이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영업이익은 좋았는데 순이익이 나빠졌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다. 이건 바로 매수의 찬스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은 7월 달에 7월 말에 주가가 한번 급락을 하죠. 급락을 하면서 빨간 아래 꼬리를 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주가의 급락 사유가 바로 이건데요. 아래 꼬리를 딱 달면서 이제 다시 재차 상승한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비용 악화로 인해 가지고 순이익이 급감을 했었는데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되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아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그럼 매수의 찬스라는 거죠.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무조건요. 이건 조건 없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안 좋은데 순이익이 좋아져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 이건 바로 매도의 찬스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영업이익에서 가장 중요한, 즉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영업이익이지 단기순이익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왜냐? 기업은 제대로 된 영업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냐, 이게 하나의 어떤 목적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나라의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업이익이 약 20% 정도로 나타나는 우량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원가 경쟁력도 좋고요. 설비 투자가 잘 돼 있어가지고 가격 경쟁력도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올해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올해 실적을 보면은 6월 달까지 올해 반기 매출액을 보면 14조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조 2천억이거든요. 충분히 20% 이상 수익이 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정말 좋은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NHN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흔히 NHN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NHN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이제 영업이익률이 좋은 회사가 NHN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매출액이 NHN이 6,600억인 반면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천억이죠. 영업이익이 약 50%가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영업이익이 50%라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영업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만큼 원가 관리라든가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업을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으면요. 강원랜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강원랜드 잘 아실 겁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업체가 강원랜드인데요.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죠. 올해 2분기까지 매출액이 6,400억인데 반면에 영업이익이 2,971억 원.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습니다. 제가 앞서 20%만 넘는다 그런다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40%가 넘죠. 근데 앞서 NHN은 제가 50%가 넘는다라고 말씀드렸고 강원랜드는 40%가 넘죠.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특히 비교하면 어디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원랜드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NHN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건물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감가상각비가 나가는 비중이 작은데요. 강원랜드는 건물도 있고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은 건물의 노후 비용, 그리고 기계, 또 카지노 룰렛 기계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기계 역시 감가상각비를 제출을 하는데 반면에 40%가 나왔다.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이 40%가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강원랜드는 간단해요. 카지노는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데거든요. 그러면은 카지노에서 많은 이익이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카지노를 여러분들이라 표현하기 뭐하지만은 카지노를 많이 갔다는 거고요. 카지노에 많이 감으로 인해서 수익이 계속 좋아졌다. 즉 카지노에 나타나는 내국인들, 즉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만큼 호주머니를 많이 털었다는 말이 되고요. 이 반대로 우리가 또 하나의 어떤 그 카지노 업체가 GKL이죠. GKL은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돼요, 지금.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요. 10%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국인들은 예를 들어서 카지노에 가서 돈을 많이 틀린다 그런다면 외국인들은 카지노에 가서 돈을 안 틀린다는 결론이거든요. 이 강원랜드가 어떻게 본다 그런다면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냉정하게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기업이 될 줄은 몰라요. 왜냐?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면서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을 하는 것이 바로 강원랜드거든요.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국민들 호주머니 턴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얘가 참 좋다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하고 도덕적으로는 조금 잘못된 기업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일단은 기업의 어떤 본연의 어떤 임무에서는 확실한 어떤 우위를 좀 정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안 좋은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 최근에 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해운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의 변동률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거든요. 주가의 변동률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주가의 변동률이 크게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모르겠지만 조금 늘리다 보면은 주가의 변동률이 크게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은 결국 이제 우려감들도 많았고 기대감들도 많았는데 2분기 때는 결과적으로 순이익이 플러스 전환에 성공, 즉 흑자 전환에 성공했었는데 3분기 때는 다시 적자 전환의 기대, 우려감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유상증자, 지난 시간에 말씀해드렸는데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나면서 결국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잘 살펴보면은 실적이 좀 안 좋아요. 실적이 계속 마이너스죠. 이 보면은 뭐 매출액이 1조 1천억 원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안 좋죠. 영업이익은 뭐 발표 영업이익이 120억 원 영업 손실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당기순 손실도 역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 즉 실적이 안 좋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업들도 실적이 안 좋으면은 즉 매출액이 안 좋다 그러고 실적이 안 좋다 그런다면 이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 물건을 먼저 팔아야 이익을 나타나는데 물건을 싸게 팔면 결국 이익이 안 나타나는 경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어떤 움직임도 반대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죠. 지금 대한해운의 주가가 아직까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좋다라고 해야 되는지 안 좋다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강원랜드의 주가 보세요. 계속 올라갔죠. 18,000에서 25,000건을 쉼없이 올라가는 거죠. 결국 주가는 실적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본다 그런다면 결국 매출액이 얼마나 좋냐 또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좋냐 또는 순이익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 속도는 그 움직임을 같이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주식은 의외로 보면은 어려운 것이 주식 투자인데 의외로 간단한 것이 보면 주식 투자입니다. 왜냐?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요. 그냥 사놓고 묻어놨다 보면은 아 이게 내 거에 아닌가 보다라고 묻어놨다 보면은 하나의 어떤 강한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종목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뭐냐면요. 최근에 문제가 많았던 하이닉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하이닉스의 어떤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매출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을 딱 보면요. 엄청나게 좋아졌죠. 2007년도 매출액이 8조 4천억입니다. 전체적으로. 2008년도 소폭 내렸죠. 6조 4천억 원, 약 2조가량 하락했고 2009년도에 회복을 합니다. 7조 5천억 원으로. 근데 2006년도 2분기 때가 아니면 6조가 넘어갔어요.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115%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에 2분기까지 2008년도 전체적으로 2조 2천억 원의 손실이 났었는데 2009년도에는 손실을 많이 줄입니다. 1천억 원대로 줄이는데 2008년도 지금 현 상황 2010년도 현재까지 즉 2분기까지만 1조 7,789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3분기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얼마냐 하면은 1조 원이거든요. 1조 원. 자, 1조 원. 올해 전체적으로 예상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원입니다. 실적이 흔히 이야기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1,000억 원의 손실을 냈던 기업이 올해는 완전히 탈바꿈 돼가지고 3조 5천억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고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흔히 이야기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좋아졌으면서도 실적이 좋아졌으면서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십시오.
4월 달에 29,400원을 고점으로 찍고요.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하락을 할 때 무슨 말이 나타났냐? 즉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3분기부터는 실적 둔화 우려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죠. 계속 하락을 했는데 석 달 동안 하락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해를 뜨고 있는 모습, 즉 2만원대를 바닥권으로 다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적이죠. 턴어라운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턴어라운드. 작년에는 손실이었는데 올해는 이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급격한 주가의 어떤 상승세도 같이 가야 되고요. 올해 예상 순이익이 3조 5천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하이닉스의 현 주가 수준은 퍼가 3.5배입니다. 3.5배.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퍼가 5배 미치라 그러면은 야 이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강력한 매수 주문이 들어가는데 하이닉스라는 글로벌 굴지의 어떤 대기업이 3.5배 정도죠. 이건 그냥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고 시간만 지나면은 주가는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즉 주가는 뭐냐? 실적에 반드시 비례합니다. 그런 의미를 감안한다면은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도 상당히 좋아졌던 어떤 하이닉스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관심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봤듯이 환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1120원대까지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이런 환율 하락이 수출주에는 부담을 주거든요. 하이닉스, IT주인 하이닉스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국 환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수출주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재밌는 것은 환율이 1달러에 원화의 가치가 1,500원이다. 또는 1달러에 지금 예를 들어서 1,100원이다. 이게 뭐냐면요. 결국 우리나라 돈, 미국 돈 1달러의 값어치가 우리나라 돈 1,500원이거든요.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미국 사람 1명과 우리나라 사람 15명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 정도 되고요. 이거 뭐냐 하면은 결국 미국 사람 1명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 11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즉, 우리나라 원화의 어떤 금액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만큼 원화의 값어치가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하이닉스가 미국에다가 반도체를 판매를 했습니다. 반도체를 수출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 1달러를 가져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딱 바꾸니까 1,500원이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래 똑같은 1달러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니까 1,100원이 된다 소리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400원이라는 어떤 텀이 생기게 되는데 앉아서 400원을 날로 먹냐 날로 먹지 않냐 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환율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타날 정도로 자국의 통화의 약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왜 자국의 통화의 약세를 유발하냐면요. 자국의 통화 약세를 유발함으로 인해서 수출 확장 정책을 펼 수 있고요. 수출 확장 정책이 결국 이것보다 좋은 경기 부양 정책은 없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 현재는 결국 달러의 약세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수출주들에게 우려감을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근데 왜 달러의 값어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도 불구하고 수출주가 좋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통화는 결국 경쟁사 대비 얼마나 되냐에 따라 틀린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매출 비중, 즉 수출 비중을 차지하면요.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LCD 패널 또는 조선 등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우리나라의 수출품과 55%가 겹칩니다. 일본하고. 그러면은 일본이 최대 경쟁 상대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가 강해지면 강해질 만큼 불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 속도보다는 일본의 엔화의 강세 속도가 계속 더 가팔라지고 있죠. 오죽 답답하면은 일본 정부가 그 외환시장 개입을 선포하고요. 이 외환시장 개입을 선포하니까 미국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거죠. 왜냐? 엔화가 약세가 되면 다시 달러가 강세가 되는데 달러가 강세가 된다 그런다면은 결국 미국이 바라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지금은 결국 이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가 빨라짐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환율 속도가 빨라지면서 결국 가격적인 경쟁성은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은 뭐 절대적인 기준치로는 내려간다 그러지만 상대적인 기준치는 아직도 우리가 유리하다. 즉 경쟁성 측면에서는 하이닉스가 여전히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 속도도 계속해서 가파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종목 상담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언제든지 열려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들으시는 동안에 상담 신청을 주신 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요. 휴대전화 끝자리 1174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SK를 12만 원에 40%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이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봐야 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가는 종가가요. 오늘 보합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11만 8,500원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의 주가를 12만 원에 샀다 그런다면 주식을 12만 원에 매수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언제 매수했는지가 제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12만 원을 간 적이 있다 그런다면은 겨우 오늘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목요일 날 12만 원을 간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이제 언제 매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2008년도, 2009년도 연초에 매수했다 그런다면 참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2만 원대 매수했다 그런다면 너무 성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가라는 것은요. 상승이 나타나면은 상승의 그림자가 바로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또는 너무 급격한 상승이 나타난다 그런다면 우리가 하락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SK의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최근에 저점이 8만 원대였거든요. 지난 6월에 저점이 8만 원이었는데 8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급격한 상승이 나타났죠. 이 정도면은 대형주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건데 이렇게 대형주가 상승했던 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SK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실적을 먹고 사는 회사가 지주회사거든요. 즉 자회사의 실적이 얼마나 빨리 가파라지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주가의 상승 속도도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기대치만큼의 실적 속도는 좀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SK의 어떤 뭐 실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잠시 보면요. 올해 6월 달까지 실적이 보면은 전년도에 비교해서는 실적이 좀 많이 상승을 했죠. 약 30% 가까이 매출이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을 하는 속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크게 뭐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의미들은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의 주가 수준도 결국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고평가 영역이지 않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고평가 영역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전년도 기준으로 본다 그런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매력이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2만 원이라는 목표 12만 원이라는 매수 주가도 부담스러웠고요. 그리고 비중이 40%라는 것은 더 부담스럽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오히려 손실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후에 주가가 10만 원대를 지지한다. 이렇게 차트를 잠시 본다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10만 원대가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10만 원대를 지지한다 그런다면 그때 매수하고 만약에 10만 원대 지지한다 못한다 그런다면 그때는 빨리 다시 손절하는 전략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대응 전략을 하나 말씀해 드리면요. 10만 원대에서 8만 원대. 8만 원대는 계속해서 장기적인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고요. 10만 원대는 계속해서 장기적인 저항선을 형성했거든요. 근데 10만 원대에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이후에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횡보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을 하게 되면 에너지 응축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오히려 10만 원대 매수하면서 12만 원대는 팔아야 되는 종목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은 손실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리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차바이오엔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전통적인 바이오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바이오 관련주가 재밌는 것은 실적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슈에 울고 웃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바이오 산업에 투자할 것이다. 아니면은 뭐 저 먼 나라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오 산업에 투자할 것이다는 말이 나타나면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나타나고 이후에 다시 실망감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주가, 그러니까 이슈에 대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 역시 기업 분석을 해서 매출액 등을 살펴보면은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죠. 작년도 전체 매출액이 832억 원인데 올해 6월 달까지 매출액이 376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0% 정도 감소가 나타났었거든요. 영업이익 역시 적자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즉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라고 보다는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많겠죠. 물론 바이오 산업이 성장성이 높은 산업인 것만은 확실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성장성이 높은 산업인데 이것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언제 또 과시화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너무
미래 지향적인 산업이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900원대의 10% 정도, 뭐 비중이 작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소폭 손실을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지지선이 1차적으로는 10,000원, 2차적으로는 7,500원, 목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12,500원 1차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손절가 잘 확인하시고요.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휴대전화번호 끝자리 2345님께서 남겨주신 차바이오엔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곧바로 다음 종목은요. 206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두산중공업을 69,600원에 40%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두산중공업 오늘 종가가요. 84,400원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박수를 먼저 쳐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69,6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40% 그런다면은 비중도 많이 실었던 상태에서 지금 84,400원인데 주가의 상승폭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거든요. 일단 박수를 말씀해드리고 싶은데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이 두산중공업의 목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8만 원이 목표 주가였는데 8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너무나 쉽게 85,000원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 그런다면 이제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저점이 65,000원이었습니다. 65,000원에서 85,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런다면 단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약 30%, 40% 정도 수익이 나타났었거든요. 이후에 이제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두산중공업이 그러면은 주가가 왜 이렇게 상승을 했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매출액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매출액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죠. 매출액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익 부분에서 변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고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결국 이제 수익성 개선 기대감들이 좀 연일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두산중공업이라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 말 그대로 중공업이라는 것이죠.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실적도 중요하지만 수주도 중요하거든요. 수주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가 중요한데 최근에 두산중공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즉 수주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향후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작년 연말이었죠. 작년 연말에 글로벌 원전 시장 선점을 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원전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에서 원전 수주를 하게 되면 매출액의 25%를 두산중공업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원전 수주가 계속해서 가셔야 된다 그런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두산중공업은 실적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의 실적이 이제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담수 설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지속적으로 실적은 좋아질다. 따라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해드리고 싶은 것은 주가가 사실은 85,000원대 정도쯤 가면은 제가 볼 때 1차적인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쯤에서 수익 많이 나셨으니까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만약에 8만 원을 안착을 한다 그런다면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고요. 8만 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그때는 전량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062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강의 막판 임박해서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을 신청해주고 계신데요. 아쉽지만 시간 관계에서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은성의 가치주 발굴 비법, 오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거나요. 아니면 서울공지 홈페이지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대박클럽 게시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시고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해주신 정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은요, 제5대 총통의 필살기 꺾어서 매매 기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박클럽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